하면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가 이제 할까 말은 알지만 사실은 지방 분권과 함께 균형 문제를 이번에 국가적 차원에서 합의를 안 하면 이 격차는 영원히 못 좁힌다. 그래서 지방 분권이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이대로 분권을 하면 수도권 공화국 때 기타 너무 갈까봐 이제 지난번에 고민을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부분 하나가 좀 들어있는데 이번에 그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한 지방의 불만들이 사실은 자꾸 서울만 키우느냐는 거지. 예. 결국 서울 경기를 다 붙여놓은 거니까. 그게 서울 집값을 뭐 낮춘다는 목적이 있지만 결국 지방에서도 거리로 꽤 올라올 거다. 그런데다가 충분히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분들의 삶의 질이 악화된 건 동의하지만 저건 무슨 대심도 GTX 예. 뭐 이런 거 해버리고 나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거의 세종까지 붙어버릴 거 아니야. 구청군까지는 거의 뭐 같은 생활권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결국은 정치라는 건 선택의 문제인데 뭐 지금 워낙 여기 수도권에 있는 보통 사람들의 삶이 너무 피폐해지니까 출퇴근을 기본적으로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쓰니까 이게 직원들도 그렇죠. 이 삶이 아니지. 그래서 이제 한 건데 참 그런 점에서 뭔가 단순히 무슨 노동과 무슨 자본간에 대한 타협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도 늘 이야기했잖아. 노동과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 노동시장 중에서 대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다음에 수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몇 가지 이건 대립의 선이 아니라 이미 갈라진 균열의 선이 너무 뚜렷하다. 그러면서 여기 적어도 중앙 집권적 국가 운영을 지방 분권적 운영으로 하고 거기다 재정 분권까지 하겠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 아니고 어떻게 어느 정도 아니 그렇다고 아주 기계적으로 이런 머리를 딱 치듯이 이렇게 수평적인 걸 만들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이 어디 살더라도 내가 사는 지역 때문에 내 삶이 거기서 이미 제한받거나 구겨진다 이건 안 줘야지. 지금 이제 공권 정책, 민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이 국가 운영 방향이고 국가 운영 방향이고 굳이 1년 반 정도 정책을 얘기한다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뭐 점수를 매기기는 조심스러운데 우선은 이제 난 흐름은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정도는 받아들인 것 같아. 그동안 아주 시니컬했던 분들 무슨 이 좁은 나라에서 무슨 지방 국권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목소리가 좀 안 나오는 것 같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이 당면한 과제를 그럼 이런 식으로 중앙이 자원을 독점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가능하느냐 그러면 그거는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서는 지방의 에너지, 지방의 잠재력, 지방의 창의성을 어떻게든 올려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각 지역마다 지금 살려고 하는 뭐 산업화의 노력이라는 이런 것 정정이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들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때의 모델 가지고 왔던 그 빈틈 있지. 그걸 이 사람들이 메꾸려는 노력을 한다니까. 실제로 지자체들이 지금 뭐 지방자치 20년 이상 노하우도 좀 쌓여 있거든요. 내다가 자기들이 하는 거지. 여기서 자기들이 미래 먹거리를 비롯해서 청년들이 자리 잡을 만한 어떤 그런 게 없으면 희망이 없지. 사람이 안 살 거 아니야. 뭐 그 이상은 무슨 거기서 더 그게 필요해. 있는 어떤 중소기업들이 그 정도는 주거든. 수익금보다 많이 주죠. 많이 주지.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있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한테 왜 안 가냐 그러면 거길 가지고는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제일 아프잖아. 무슨 옛날처럼 우리가 무슨 이렇게 기름때를 묻히기 싫어서 이런 게 아니고 거기 가면 내 삶이 딱 이렇게 말하자면 결혼을 하기도 어렵고 거기에서 내 삶이 딱 규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부모로서 아픈 이야기야. 그런데 국가는 어쨌든 일어나 그 사람들의 뭐 개인적인 좋고 싫고를 떠나서 무슨 거기서 일할 기회와 거기서 일어나는 자기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삶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건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에 속하니까. 그러니 거기서 자꾸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을 봉합하는데 뭐 도생함도 또 다른 역할이기도 했어요. 뭐 갈등 봉합까지 해가면 뭐 하나만 안 되고 다만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이 갭만큼이나 이걸 메꾸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한테 주로 있는 접경지역 지원, 네. 도서지역 지원, 인구소멸지역 지원 이런 게 다 우리한테 있고 거기에 따른 아직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조금 지원이 우리한테 주어진 이유도 그 지방의 사정을 누군가는 살펴야 되는데 중앙정부의 다른 부처는 그걸 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하는 거죠. 사업자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왜 소소한 거 여기도 좀 들어있을 텐데 소소한 것들은 제법 있는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넓게 퍼뜨린다는 데는 아직까지 그만큼 아직 보편성은 부족하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잘하면 이런 모델들은 좀 먹혀들겠다 싶은 건 제법 있어. 그래서 이제 요새 막 지방 행정에서 좀 잘한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뭐 혁신 뭐 상도 주고 하는 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한테 자긍심, 당신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 노력들을 누군가는 알아주고 필요하면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줘야 되거든. 실제로 지방에서 운영하는 그 좋은 모범들이 중앙정부가 사실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존경하는 우리 이 중앙부처의 이 공무원들이 그걸 보니까 별로 잘 안 배워지는데 몰라. 사고 현장 몇 군데나 가보셨습니까? 잠깐 주무시고. 세기 힘들 정도 많이 그런 말이 갔지. 많이 갔는데 이제 왜 갔냐고 자꾸 묻더라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 세월호 이후에 사람들이 갖게 된 그건데 자신들이 당한 그런 불행에 대해서 누군가는 뭐랄까 심파시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국가라는 좀 당당한 주체들이 그동안 전부 다 피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소위 당신의 불행이다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가면 책임을 왠지 뭐 져야 될 것 같고. 뭐 지금도 사실은 각 부서가 현장에 우리 때 달려오지만 그런 태도를 보이는 데가 제법 있어요. 네.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이래서는 안 된다. 당신은 남이를 쌓고 당신은 기저귀를 어디서 챙기고 당신은 할머니들한테 뭘 하고 오라고 하고 역할을 분담을 해야 될 거예요. 복구지. 그 4단계 중에서 앞 2단계는 우리가 제대로 못했으니까 사고가 났지만 2단계 수습하고 복구하는 거는 거기서 만약에 여름에 큰 물난리가 나서 다 때렸어. 집이고 뭐고 다 날아갔어. 그걸 치우려고 해봐요. 영덕에 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수행한지. 그런데다가 심지어 가보니까 물이 이제 차버리니까 자기 신혼 때 두 부부가 찍은 사진이 다 물에 잠겼잖아. 그 엄마가 그걸 들고 참 기가 막힌 표정이 짓더라고. 그 사람한테 네 어떻게 운이 나빴으니까 네가 물로 씻어내고 하라 뭐 그거 하겠냐? 그럴 때 달라들어서 자원봉사, 공무원, 무슨 심지어 군인, 경찰까지 그다음에 전국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에 달려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그래 같이 살아갑시다라는 삶의 의욕을 북돋우는 효과가 크지. 그게 좀 시스템화됐다는 이제 조금 있지. 이제 좀 나아졌지. 네, 그게 경주 지진 때, 포항 지진 때, 포항 지진 때 보면 이게 좀 시스템화돼 있고 그게 이제 사실 재난 총괄부서가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 국민안전처를 두니까 국민안전처가 그런 역할을 하고 뒀더니 문제는 국민안전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약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 좀 서로 문화가 다르고 어색한 거야. 지금 행정안전부가 되니까 구체적으로 그 안전 업무를 지휘할 무슨 권한도 있는 데다가 또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 재원을 동원할 힘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군인 경찰 언제든지 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사후에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누군가는 자신들을 대신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부처. 이게 아무래도 이전부 들어와서 재난을 대응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조금 변화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고마운 거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불행을 당했을 때 이게 그 불행을 당한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고 정부 뭐 하느냐라고 우리를 이렇게 지목하고 비판해주는 게 오히려 감사하지. 왜? 그래야 안전 문제가 우리 문제가 되니까. 그래야 이제 우리 나빴다가 아니고 왜 이렇게 됐어? 뭘 고쳐야지.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예를 들면 안전도 매게 되고 음주한 사람도 못 가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동안은 우리가 안전 문제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살질 않았다. 2차적인 문제요. 2차적인 문제로. 그거는 보통은 괜찮고 어쩌다 운이 없으면 당하는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게 요즘 보세요.
30년 전, 40년 전에 맺었던 지하 매설물 네. 사고 나죠. 곳곳에 우리가 공공시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돌렸더니 아니 누가 통신구에 불날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점검을 해보니까 그건 불이 난다는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놓은 데가 형편없더라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의외로 참 허점이 많은 국가 운영을 해왔냐는 사고 거. 싶고 나니까 교훈이 생기는 거. 그러면서 뭐 안타깝지만 그러면서 자꾸 깨우쳐야 되죠. 그래서 저도 막 난리를 쳐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면 전국에 우리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이 재해별로 DB되어 있나 보자. 각 부처는 가지고 있어요. 예, 보철을 가지고 갖고 있어. 근데 그거 자체가 급할 때 이 정보와 이 정보를 딱 결합을 해서 판단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없어. 근데 심지어 어떤 거냐. 그 파일을 통합을 해가 뭘 거대한 빅데이터를 만들자 그랬더니 어떤 놈은 엑셀로 돼 있고 뭐 이러니 이건 솔직히 말해서 아무 의미. 그리고 엑셀이라는 게 저 데이터에서 엑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쉽게 하면 수기로 하던 거를 컴퓨터로 쳐놓은 거밖에 안 되잖아. 네.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좀 시작하기 전에 벌써 이 서로 약간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아유 지금 뭐야 자체단체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 보낼래 그랬더니 무슨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같죠. 그건 전부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 예의 없는 소리예요. 자치경찰대를 왜 만드는데? 결국 국민들의 삶에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치안 서비스를 하겠다는 건데 겨우 지방 공무원들 편안하고 저거 귀찮은 건 안 하고 그건 말이 돼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델을 대도시 모델로서는 서울 그다음에 조금 세종시, 제주 이렇게 하다가 요것만 가지고 혹시 불안해서 그 일종의 도단위 모델을 두 개 넣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아직까지 조금 본선이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가 자치경찰이 담당해야 되고 어디까지 국가경찰이. 그러나 우선 이분들이 불안해하니까 우선 당분간 신분은 국가공무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즉슨 전국에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봉급이 차등이거나 복지라든가 이런 데서 불이익 주진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이제 자치경찰제를 유지할 만큼 재정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자연스럽게 독립이 됩니다. 지금 아직 자치경찰에 대한 인기가 아니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일반 우리 그 소위 직업 경찰이 12만 지금 의견이 한 2만 되지. 네. 그러니까 이제 사라지면 결국 그걸 대체해 주니까 약 장기적으로 국가 경찰 한 13만 될 텐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보기에 사실은 자치 경찰이 13만이 다 만약에 그 중에서 딱 잘라서 보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마 대충 한 4만 내외 정도가 자치 경찰가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신분 불안하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상 개인에 따라서 성취이 그게 다르다고. 나는 예를 들면 주민밀착형 가정폭력이라든가 청소년 보호라든가 뭐 이래서 나는 훨씬 더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다. 승진의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거 안 하겠다. 나는 공직자로서 내 보람만 있다면 내 가족, 내 이웃, 내 우리 지역을 지키고 그 하는 소위 말하는 미국 같은 왜 아주 선한 선한 뭐라자면 보안관이 되겠다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지. 기록 정렬 문제 이런 것좀 많이 풀어지고 풀어져도 그런데 다만 우려하듯이 그 자치경찰이 자칫하다가는 자치단체장 주민 직선으로 뽑힌 자치단체장이 사병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저 녀석 이사니까 좀 디전 캐시어라든가 이런 데 혹시 동원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치경찰 인사권이나 이런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데 자치경찰위원회 반드시 자치단체장도 한 명 추천하고 광역의회에서 여야 반드시 하나를 추천하게 해놨어요. 그럼 거기서 쓸데없는 그런 거 못하시면 그 다음 법원장이 하나 추천하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하나를 추천하게 해놨어요. 저는 이렇게 되면 상당 부분 우려하는 중립성 문제는 해결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가면서 자꾸 보완을 했다고 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그 경찰분들이 불안감을 느끼면 안 되거든. 신분상에는 자기 일하는 데 있어서 거기 집중하려고. 자치경찰이 뭐 추천기 혼란은 뭐 어쨌든 하지만 다만 고마운 건 이들이 119 상황센터를 같이 근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적성 국민은 그냥 112지. 112를 그냥 누르면 돼. 그럼 알아서 다 하는 거지. 자기들. 없이 조선의 독립을 외치고 그다음에 조선이 그 독립 이후에 될 나라의 모습을 이미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어떤 사상적, 세계관적 또 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제 그걸 우리가 감사해야죠. 뭐 준비하는 뭐 이런 얘기가 좀 반대. 그러니까 물론 후배들로서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예를 들면 유관순 열사 같은 그런 희생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지. 근데 이걸 3.1운동 100주년이라는 걸 미모리에 끝이면 안 되잖아. 그 당시에 가장 앞선 그런 공동체적인 사고라는 게 아까 민주공화국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사실은 전성적인 민주공화국이냐 많은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잖아. 그중에 특히 민주까지는 얻어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공화라는 건 뭐예요? 상호 양보와 서로 공존을 전제로 하는 이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돈을 가졌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기회를 독점한 쪽이 양보를 하잖아. 그 양보를 얻어내는 행위가 정치고 행정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100년 전에 어찌 보면 그 선각자들이 외쳤던 민주공화국이 지금도 진행이라는 거죠. 신분이 몇 분 될까? 이승만 선생, 조선 안창호 선생 정도 외에는 전부 다 경험도 하고 이야기도 처음 들은 분이 많아요. 왜 일부 그 당시 소위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던 분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민주공화국의 형태의 국가를 틀을 본 적이 없잖아요. 좀 다른 형태죠. 다른 형태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뭐랄까 민족해방운동의 개념은 다르다고 지금에서. 그게 그러면 뭐 이 동학이나 뭐 다른 몇 가지 그런 에너지들이 전부 다 에너지들이 다 모였겠죠. 그런데 목표가 뭘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왕조 복원 운동도 아니요, 뭐도 아니요,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다는 게 그게 놀라운 거죠. 그냥 단순히 먼저 사고가 터졌으니까 배웠다가 아닐 거예요. 그렇지. 단순하게 먼저 했다는 개념이 그 개념이 아니라 후배님 오사운동 선언문에 그냥 나온다고. 조선의 청년들을 보라. 그게 나온다고. 조선의 청년들을 보라. 지금 청년들은 좀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지금 너무 걔들한테 너무 좀 죄짓는 느낌. 우선 학교 교육 자체가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학교 교육 자체가 너무 애들 하여금 저희들 스스로 그걸 표현하잖아요. 전쟁이라고. 참교육 운동을 통해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우리 전교조가 지금쯤 이런 난 두 가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이렇게 모든 학교 교육이 입시에 찌들리고 내몰려서 우리 제자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죽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 20만에 이르는 다문화가족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이 시스템에 너무 없는 거예요. 유형 비리지. 20만 원 가까운 그 아이들 1학년 이미 들어가기 전에 기초교육을 다 받아오는 일반 우리 아이들하고 달리 왜? 어머니로부터 모국어를 제대로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그 가슴에 걔들한테 대한 무조건 방과후 과정을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옛날 학교 선생님들 중에 반에서 공부 조금 못하고 하면 일부러 오후에 남아서 청소를 시키잖아. 그럼 애들 다 가고 난 뒤에 별로 부끄럽지 않은 환경에서 애들 보고 넌 국어단 용어 10번 써와, 넌 국어책 여기서 이렇게 2번 써와 해서 생각하면 그게 보습이에요. 그게. 보충 수업이라고 그게. 한 달만 지금 그게 한 학기만 지나면 다 따라온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걸 좀 시스템화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이 다문화가 좀 사실 행안부 핵심 사업 중에 하고 저희는 뭐 어떻게 보면 행안부가 나중에 고민해야 돼. 사실 국민 전체를 보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교육 당국이 고민해줘야죠. 교육은 교육 문제인데 이들을 우리 국민으로서 동화시키는 사업 자체가 있네. 행안부 일이고 지자체 일이고 뭐 이래서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만 가지고는 담당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우선 이제 이 문제는 결국 이민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이 다문화를 어떤 형태로 사회적 가치 속에서 녹아낼 거냐는 아직 우리는 준비가 덜 됐잖아요.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이미 벌써 20만이 자기 부모 세대들도 그렇다고 치고 이 아이들이
이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이 어떻게 적응하나? 상세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나와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골 가면 농사 짓는데도 이대로 없으면 외국 농자도 농사 못 지을 정도로 지금 이미 완전히 일상이 주류가 돼 있거든. 우리가 흔히 듣던 그 미국 서부 지역의 계절 노동자들, 예. 멕시코나 혹은 저 중남미에서 올라온 계절 노동자들, 왜 과일 딸 때는 과일하고 네. 뭐 하던 그 모습 비슷한 게 우리나라도 지금 자리 잡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국민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잖아, 사람. 아, 지금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자는데 사람의 권리는 당연하죠. 어쨌든 우리도 각자 도생하는 방식으로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거는 아까 격차 문제라든지 기회에 대한 문제라든지 세대 갈등의 문제라든지 심지어 남북간에 오는 이런 예. 분단에 오는 그 일종의 이 불신과 후유증 다 포함해서 결국은 각자 도생하고 똑똑한 사람이 알아서 가는 것은 없다. 집단의 행동. 그래, 아니 그 집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결국은 대화하고 타협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노동 문제를 풀어가는 그 단서를 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큰그 네. 사람들이 왜 그 아젠다를 피해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 적어도 독립노동, 독립임금 같은 이런 가치. 예.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봤을 때 자신들이 속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 밑에 하청기업 간에 이 임금 격차, 이거 어떻게든 간에 해결하면 해야죠. 그러니까 노동시간 또 단축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신들만 외면하면 그건 나머지 어떻게 해요? 노동시간 단축 자체가 어찌 보면 조금은 아직은 결론이 안 났지만 잡쉐어링 같은 예.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어느 정도 이 어려움을 같이 나누겠다라는 걸 해줘야죠.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형태인지 또 다른 형태로 만들어내야지. 그걸 내려면 그 사람들한테 그걸 가진 자니까 양보를 할 테니까 또 다른 형태로서의 사회적인 주체인 이런 사람들도 같이 들어오자는 거죠. 그래야 지금 보세요. 우리도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이 뭐 청소, 시설 뭐 이런 이제 분들 전부 정규직 전환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지금 받는 임금 수준하고는 안 하잖아요. 왜? 우리 사회에 뭐라 그럴까 그런 어떤 그 노동에 합의된 노동 가치들이 있으니까 이거 다 외면할 겁니까? 그럼 정규직만 되고 하면 자기들 조직에만 들어오면 맞아 오케이니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불만하잖아요. 이 재생산 구조가 지금 현재 계속 못 간단 말이에요. 지속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 같이 고민해줘야지. 주체인데. 아닙니다. 그래서 희망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우리 같이 고민하고 같이 조금씩이라도 연구하고 조금씩 실천하자. 그래야 이 어려움이 극복되는 거 아니냐. 그 세례는 참 그래야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가지 않겠나 하는 그래야 한 4, 500년 지나고 나니까 인구가 100만 수준으로 그래. 그 다음부터 유태인들이 완전히 달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결국 대체처럼 저희는 2000년 말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지금 다르잖아.